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정책회의 1부 이재명 대통령 유럽 순방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교황청 특별 미사를 통해 국제사회엔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순방지에서 화상회의를 가지며 국내 현안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최영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교황청 특별 미사 기념 연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평화의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합니다. 네, 교황청 공식 방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첫 일정은 특별 미사였는데 한국어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가톨릭 신자인데 굉장히 의미 있게 지켜봤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바티칸 공식 방문 중인데 우리 시간으로 어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로마 4대 대성당 중 하나인 곳인데요. 미사는 유흥식 추기경이 주례했고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시작 예식을 하고 말씀 전례를 거쳐서 성찬 전례 그리고 영성체 예식, 파견 순서로 미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대통령 영성체 예식이 끝나고 그러니까 거의 미사가 마무리될 때쯤 이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대통령 이 자리에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언급했습니다. 이 평화를 얘기했던 남북이 지금은 좀 소통이 단절됐다. 그러나 그 26년 전 6월 15일이죠. 그때 발표했던 남북 공동성명이지만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그 역사적 전환점이 됐던 6.15 공동선언이 다시 한번 그 전환점에 맞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네,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 그리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상당한 경색 국면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임기 내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좀 간절한 절실함이 일단 깔려있는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이제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뚫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 바티칸 교황님의 어떤 도움을 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이탈리아 방문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아마 내신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남북관계가 조금 더 돌파구만 열린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도 그 남북 경협이라든지 어떤 안보에 있어서도 나름의 안정감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남은 임기가 상당히 좀 스무스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아마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제 교황청이 어떻게 또 응답하고 또 북한도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아마 좀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 교황과 단독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꽉 막힌 이 남북 관계에 교황이 어떤 물꼬를 터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내년에 또 서울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를 계기로 뭐 북한에도 와달라 이런 요청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이탈리아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나름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이고, 이제 교황 레오 14세께서도 아마 이제 많은 판단들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천주교가 가톨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교황청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그 운을 띄워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교황청과 또 북한의 그 입장이 조율이 됐을 때 성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2027년도 내년에 이제 서울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도 하나의 어떤 변화의 기점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자,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일정이 이번에는 엿새 정도 이어졌죠.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 전투기 보호도 해주시고 더군다나 특별 훈장까지 수여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감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정치, 경제, 안보, 첨단 산업, 문화예술 협력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맞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통해서 전략적 행동 계획이라는 게 채택이 됐는데 네. 이번 이탈리아 방문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예. 여기에 이어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양국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을지 그 내용을 담은 게 바로 이 행동 계획입니다. 외교 국방 협력은 물론 이 첨단 기술 산업 협력 증진 방안 등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력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데요. 양국 관계를 격상을 했는데 이렇게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는 거는 이 정말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오늘은 교황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황과의 만남을 앞두고 바티칸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장 동행 취재하고 있는 이혜진 기자 리포트 보시면서 현장 분위기 함께 느껴보시죠. 본조르노 차오, 여기는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지만 교황이 다스리는 엄연한 독립국가인데요. 국제법상으로도 완전한 주체이자 중립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창덕궁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렇지만 그 영향력만은 굉장히 거대한데요.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중심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이죠. 바티칸은 모두 4곳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성 베드로 광장과 그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교황청 행정 조직이 있는 궁전이 있고 그리고 교황이 거주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꾸려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많은 인파가 몰린 모습 익숙하실 텐데요. 부활절 같은 중요한 날 교황이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내 인사하는 모습들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유명하기도 하죠. 여기 성 베드로 광장은 17세기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의 천재 조각가이자 건축가 베르니니가 만든 광장입니다. 광활한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어머니 교회가 신자들 그리고 인류를 두 팔로 끌어안는 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오벨리스크가 있고 양옆 좌우대칭으로 2개의 분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장 안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지어진 성당입니다. 가톨릭에선 성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는데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267대 교황이 바로 지금의 레오 14세 교황입니다. 제가 성 베드로 광장에 갔을 때는 정말 운 좋게도 멀리서나마 교황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종을 3번 칠 때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삼종 기도라고 하는데요. 매주 일요일과 대축일 정오에 교황이 집무실 창문 밖으로 나와 광장에 모인 신자들과 함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등장하자 광장에 모인 많은 가톨릭 신도와 관광객이 환호하고 또 그의 기도를 숨죽여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성 베드로 광장을 보러 온 관광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It's good, it's nice. I like to see the Papa here. I've never been here before. And to see all these people cherishing him and so proud of him, it's nice to see. But I'm not religious, but it's something that, like a tourist, I'm a tourist here, and I think it's nice. It's beautiful. 저는 먼 발치에서 교황을 봤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레오 14세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국 대통령의 교황 면담은 2021년 10월 이후 4년 7개월 만인데요. 교황이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 기도 중에는 한반도 평화가 있으며 그 안에 사는 이들을 자주 떠올린다고 했고요. 한반도 평화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던 이 대통령이 이번 면담에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할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초대 성 베드로부터 시작한 교황의 역사는 267대까지 이어져 지금의 레오 14세가 바티칸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레오 14세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전쟁과 살인을 할 수는 없다며 중동 전쟁을 비롯해 전 세계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교황청의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전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바티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생한 바티칸 현장 보고 왔습니다. 자,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 내용 계속해서 또 짚어보면요. 멜로니 총리와는 지금 3번째 만남이라서 더 케미가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월드컵 시즌이라서 축구 이야기로 또 포문을 열었는데 이탈리아와 본선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탈리아가 축구 강국인데 네. 이번에는 좀 안타깝게 본선 진출을 하지 못해서 뭐 만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어떤 뭐 덕담과 위로의 차원의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맺어진 그 행동 계획, 5년치의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어떤 협력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대가 되는 면이 있는 거고요. 이외에도 사실 이탈리아와 우리와의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 두 나라 다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서로 보완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적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연결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도 선도적 중견 국가의 위치에서 나름의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반도체, 배터리, AI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탈리아가 잘하는 기계, 항공, 우주, 자동차, 산업 디자인과 나름의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양국이 경제적인 압도적 이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드는 만남이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탈리아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양국 기업인 간담회였습니다. 현장 화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 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과학 강국으로서 창의적인 공학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 그리고 첨단 제조 강국으로 기술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 우주 등의 전략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힘을 합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기업인 간담회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원에 나선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유럽 순방의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EU 철강 관세 그 문제였는데 어느 정도 지금 정확하게 발표는 안 나왔지만 해결이 된 것 같고, 자, 철강 관세부터 AI 협력까지 이번 순방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철강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어떤 불이익이 일부 개선이 됐다라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AI 허브로 불릴 정도로 AI 수도로도 지금 불릴 정도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는 기초과학과 그 전통적인 이런 산업 디자인과의 어떤 그 발전 전략을 잘 결합시키면 아마 두 국가가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까 대통령의 말씀으로도 나온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두 양국 간에 어떤 공동의 아프리카 진출도 또 계획을 한다면 서로의 시너지를 내면서 어떤 기회의 문을 여는 이런 장이 열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전 앞으로도 이탈리아와 상호 양국 간에 저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잘 마련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어떤 MOU 형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5년 동안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양 국가가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떤 협약이나 협정보다도 상당 부분 좀 유의미한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번 국빈 방문에서는 지방 정부와도 면담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이탈리아 국빈으로 방문을 하면 관례에 따라서 이 지방 피렌체를 방문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피렌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피렌체가 속한 토스카나 주의 주지사 면담했고 피렌체 시장과도 만났습니다. 주목할 점이 이 대통령이 우피치 미술관을 찾았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과 이 우피치 미술관이 양해각서 체결했습니다. 이 K-팝 데모넌터스 열풍 때문에 이 국립중앙박물관 인기도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우피치 미술관도 우리나라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찾고 르네상스 시기에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두 기관이 서로 전시 교류부터 또 해설과 소장품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니까 기대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 대통령이 한 이탈리아 영화 공동 제작 협정 이번 기회에 체결을 했는데 양국의 우수한 제작 역량을 모아서 엄청난 대작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길었던 이탈리아 국빈 방문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환송식까지도 특급 예우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사진 잘 찍었네요. della vostra visita qui, della sua visita. 우리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Che inizia con questa è una bellissima foto. 이것이 정말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은 감사합니다. Grazie, grazie mille. Grazie molto per questa visita. 이런 방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La ringrazio 꼭 moltissimo. 건강하십시오. Buona salute. sempre. 네, 환송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참석을 하고 이런 게 원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뭐 국빈이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당연히 이제 뭐 특급 예우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적이 좀 이례적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공개한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바티칸을 이제 연달아 갔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일정에 이어서 바티칸을 이렇게 방문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바티칸에 대한 또 결례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탈리아 일정은 이탈리아 일정대로 완전히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이렇게 종지부를 찍고 바티칸으로 넘어가는 또 어떤 그런 세레모니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방문할 때는 또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환송할 때도 특급 예우인데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좀 느낄 수 있는 순간들 아닌가. 그러니까 전투기가 호위를 하면서 예우를 또 갖추기도 했고 지금도 그 이탈리아에서 환송식을 할 때 마타렐라 대통령이 나와서 저렇게 끝까지 환송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 의전이라는 것이 상당히 외교에서는 중요한데 이 대한민국이 가지는 높아진 국격과 국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대한민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앞으로 열어나가야 될 미래의 중요성, 그런 전략적 판단도 아마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장면을 다 보시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가 개막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년 연속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오게 되죠.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만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G7에 저희가 2년 이제 2번 연속 초청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금 그 미국과 이란 중동 전쟁 이후에 새로워진 이 국제 질서, 이 국제 질서를 마련하는 자리에 대한민국도 참여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도 만남이 또 성사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결국에는 이 G7의 회의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갈 때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멤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성원으로서 나름의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아마 이번에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네, G7 회의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장면들을 보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제가 자꾸 들여다볼 때마다 좀 문제다 싶은 게 있습니다. 뭐 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참정권 침해 문제입니다.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합니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또 첨단 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선거 결과 조작 등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형태입니다.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네, 순방 중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진행된 건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맞습니다. 이 해외 순방 중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연 거 역대 최초입니다. 글씨 안 나오나요? 역대 최초. 네. 역시나 워커홀릭 면모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통령 모든 공직자들이 몸이 어디에 있든지 국민의 삶을 살피는 게 살피는데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회의 주재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에 청와대 참모들 한국의 청와대에 출근해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이 대통령 먼저 모두 발언해서 정부 출범 후에 첫 유럽
순방 성과, 실용 외교의 성과를 언급했고요. 또 혹석이 다가오는데 국민 안전 대책 점검하라. 또 그리고 한 달 후에 방학 시즌 시작되는데 이 돌봄 공백 최소화하라 이런 지시도 했고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콕 집어서 좀 언급을 했어요. 네. 내년 예산안 등에서 최우선으로 청년 정책 반영하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고요. 또 2년차 국정의 핵심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게 그 목표가 돼야 한다 하면서 필요하면 문턱이 다를 정도로 여야를 찾아가라. 그러니까 입법 전 속도를 내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특히 아까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국민들 정당한 문제 제기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렇게 뭐 국민들이 가짜 뉴스, 선동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고요. 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제 수석실별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보고와 토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도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해서 검경 합수부 수사 진행되고 있다 이런 민정수석실 보고를 듣고 나서 이 시위대 행태 중에 사적 검문이랑 또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엄정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순방지에서도 국내 현안을 챙긴 거는 참정권 침해 사건, 자, 이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일 중심의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사상 최초로 해외 순방 중에 수석보좌관 회의를 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나아가서 지금 이번 6.3 지방선거 때 있었던 그 선관위의 부실 관리 행태, 이 참정권 침해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지금 가지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 선관위가 초래한 이 선거 부실 관리라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책임 소재도 가려야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해외 순방 중에도 이 참정권 침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태의 심각성을 좀 감안한 조치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선관위가 부실했던 부분은 지금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인데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추가가 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사태도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뭐 소쿠리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관련해서 너무나도 부실하다라는 것들이 그전부터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세력들에게는 하나의 논거로 작용하면서 이게 지금 결합이 된 이런 모양새인데 네. 이번에는 투표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투표장에 갔는데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 참정권 침해라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적, 당파적 이익을 떠나서 오직 국민을 위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지금 필요한데 그게 지금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겠느냐 많은 의구심이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중심을 잡고 지금 이 상황을 확실하게 해결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안감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도 보이고요. 앞으로도 이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진상규명을 통해서 이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원장직의 사법부의 일원들이 와서 겸직하는 이런 비상근의 형태부터 아마 바로잡는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신속한 수사를 지시를 하면서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진상규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또 정치인들은 지금 선거 소청을 제기를 해서 이제 선관위를 통해서 어떤 뭐 선거에 대한 무효를 받아보겠다라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법 하에서는 선거에 미쳤을 영향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에 아마 지금 재선거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는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건가요? 뭐 현실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돼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름의 선관위에 대한 감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온전치는 않은 것이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 독립이 되어 있고 네. 나름의 권한들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과 분노에 대해서는 제도 정치권이 반드시 응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선거의 부실과 부정은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 어떤 특정 세력들이 들어왔을 때 부정선거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 관리의 부실을 가지고 부정으로 넘어가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부정선거로 여론을 호도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신 걸로 풀이됩니다. 네, 부실과 부정은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진상규명 그리고 공정한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청년들의 현실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비중 있게 짚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많은 현안들 중에서 청년 문제 콕 집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겪는 고용, 자산, 소득 양극화, 삼중고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 가구주의 월평균 명목소득 조사에서 유일하게 2030 청년 세대 소득만 뒷걸음질 쳤다면서 이런 문제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 재정 사업에 있어서도 청년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경청 통합수석실에서 청년 정책 관련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청년에 관한 정책은 작은 정책이라도 청년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지에서 진행한 수석 보좌관 회의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최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